이 아이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내려진 냉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왕실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한 나무꾼 부부가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 속에 버려진 갓난아기였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눈 속에서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부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조선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가 될 줄은,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게 될 줄은, 왕세자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에게 대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별빛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한양 깊숙한 곳에 자리한 궁궐 안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산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그 방 안에서 긴 산고 끝에 마침내 중전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실을 가득 채운 울음소리가 분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울음 뒤로 곧바로 가늘고 높은 울음이 뒤따랐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뒤엉키며 차가운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산파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외척의 수장 윤대감이었습니다. 조정을 쥐고 흔드는 그 노인은 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찰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미리 불러둔 점술가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두리오, 어찌 생각하오? 점술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두 개의 해가 함께 뜨면 하늘이 갈라지옵니다. 쌍둥이는 나라를 쪼개는 흉조이옵니다. 윤대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대감은 신복 최돌쇠를 불러 귓속말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둘째 아이를 없애거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최돌쇠는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산실 안에서 중전은 극심한 산고 끝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울음소리가 두 번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는 아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쌍둥이는 흉조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고, 이미 한 아이가 사라진 이상 남은 아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중전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왕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왕자를 순산하셨나이다. 다만 산고가 워낙 깊어 중전마마의 옥체가 많이 상하셨사오니 속히 어의를 들이셔야 하옵니다. 왕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왕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쏟아지는 밤, 최돌쇠는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품에 안고 북쪽 산길을 올랐습니다. 솔바람이 날카롭게 귀를 에었고 발 아래 눈이 사각사각 짓눌렸습니다. 칼을 꺼내 들려는 순간 포대기 끝으로 작은 귀가 드러났습니다. 귀 뒤에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핏빛처럼, 그러나 꽃잎처럼 최돌쇠의 손이 굳었습니다.
칼은 다시 칼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돌아보지 않은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산파 둘과 내관 하나가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점술가도 얼마 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아무도 그 밤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비밀은 눈 속에 묻혔습니다. 북쪽 산자락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그 새벽, 나무꾼 박서방과 그의 아내 두리댁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땔감을 구하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고 산 전체가 고요한 흰빛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두리댁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 위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두 주먹을 꼭 쥔 채 울음 한 점 흘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리댁은 비명도 잊은 채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이 아이 귀 뒤를 보시오. 박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붉고 선명한 반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물이 될 아이로구나. 강이라 부르세. 두리댁은 아이를 품에 꼭 여미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궁이 불 앞에서 아이를 녹이는 동안 그 조그만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겁먹은 기색도 어리광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은 산골 나무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산이 가르치는 것은 빨랐고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보다 가파른 비탈을 올랐고 12살에는 읍내 훈장에게 글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훈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 자식이오? 한편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낳으신 세자 이문은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봄이면 기침을 달고 살았고 겨울이면 열이 올라 내관들이 밤새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여린 몸 안에 든 총명함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경서를 한 번 읽으면 그대로 외웠고 신하들의 주청을 듣고 나서 그 허점을 짚어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왕은 병약한 세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국정보다 세자의 기침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좋다는 약재는 팔도에서 모두 구해드렸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이 오히려 세자 이문을 궁 안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그 사이 윤대감은 조정의 요직을 하나씩 외척 식구들로 채워 나갔습니다. 원래 기록에 적혀 있던 두 아이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졌고 왕이 아이 하나만을 얻으셨다는 거짓 기록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점술가도 산파도 그날 밤을 아는 자들도 모두 세상에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강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딛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세자 이문이 홀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은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몸은 단단하기가 바위 같았고 눈빛은 맑되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외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이따금 강의 얼굴을 바라보다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너무 반듯하고 너무 귀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이 사는 고을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세금 수탈이 심해졌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곳간이 텅 비어도 더 내놓으라 윽박질렀고 버티는 백성은 볼기를 맞거나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강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전 셋이 호러미의 마지막 쌀자루를 빼앗으려 하자 강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쌀은 이미 지난달에 낸 몫이오. 이중으로 거두는 것은 나으리들도 아시다시피 엄연히 불법이오. 아전들은 코웃음을 쳤으나 강의 눈빛 앞에서 발을 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퍼지면서 강의 이름은 고을 안에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강을 찾아왔고 강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관아에 따지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사람들은 강을 두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여.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 활과 검을 익힌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인근 무관 출신 노인에게 몇 달 배운 것이 전부였으나 강의 손에서 활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솜씨는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네. 타고난 것이야. 궁궐 안의 세자 이무는 그 같은 시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성치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조금만 들어도 기침이 터졌고 무리하게 경연에 나갔다가 쓰러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자 이문의 눈은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병법서, 농서, 형법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낮에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밤에 다시 꺼내 읽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따져보았습니다. 내관 중 믿을 만한 자를 통해 바깥 소식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후궁 소생 왕자들이 제 앞에서 거드름을 피울 때도 세자 이문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그들 각각의 약점을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윤대감은 병약한 세자를 볼 때마다 흡족해했습니다. 절이 약하니 제 손 안에 두기 쉬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자 이문의 눈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윤대감은 이상하게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산에서는 강이 자라고 궁에서는 세자 이문이 여물고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에서 난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이 22살 되던 해 가을 삼남 지방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거두어도 끝이 없는 세금에 지친 백성들이 마침내 괭이와 낫을 들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고을의 소란이었으나 불씨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세 고을이 들끓었고 관아 2곳이 불에 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즉각 진압을 명했고 후궁 소생 왕자들이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공을 세워 세자 자리를 넘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군사 500을 이끌고 내려갔으나 열흘 만에 패보를 올렸습니다. 셋째 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란을 이끄는 자들의 전술이 예사롭지 않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강이 움직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은 밀란의 뿌리가 탐관오리의 수탈에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은 뜻을 함께하는 장정 30을 모았습니다. 관군도 아니고 밀란군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선 의병이었습니다. 강의 전술은 단순하되 빈틈이 없었습니다.
밀란군의 지도자를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싸움을 멈추시오. 탐과 놀이의 이름을 내게 주시오. 내가 조정에 올리겠소. 지도자는 처음에는 창끝을 겨누었으나 강의 눈빛 앞에서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강은 약속대로 수탈의 증거를 모아 관찰사에게 들이밀었고 관찰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아전 5이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밀란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라앉았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강의 이름은 삼남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강 장군이 해냈다. 장군이라는 말은 강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그리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마침내 한양에 닿았습니다. 관찰사의 보고문에 적힌 강이라는 이름 석자가 조정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왕은 그 보고문을 2번 읽었습니다. 의병 하나가 군사도 없이 난을 평정하였다 하니 올라오게 하라. 윤대감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을 그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즉시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 자의 출신을 샅샅이 캐어 오너라. 가을 단풍이 산을 물들이던 그날, 강은 처음으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낯설었습니다. 강은 생전 처음 보는 넓은 대로를 걸으며 좌우를 살폈습니다. 기와집이 겹겹이 늘어선 거리, 비단옷을 걸친 사람들, 장터에서 터져 나오는 왁자한 소리들. 산골에서 나고 자란 강에게 한양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또렷했고 등은 곧았습니다. 대전에 들어서는 순간 강은 그 공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높은 천장 좌우로 도열한 신하들, 그리고 용상 위에 앉으신 왕의 시선. 강은 예를 갖추어 엎드렸습니다. 소인 강이라 하옵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올라왔나이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하 몇이 나지막한 숨을 들이켰고 왕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세자 이문이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으나 걸음걸이는 단정했습니다. 세자는 자리를 잡으며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 그 눈이 강과 마주쳤습니다.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2 사람의 얼굴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의 각도, 콧날의 선, 입술을 다무는 방식까지. 심지어 2 사람이 동시에 침묵하는 모습조차 같았습니다. 노련한 대신들도 눈을 비볐습니다. 강은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바라보았고 세자 이문도 강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 손을 용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문은 저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계해야 한다는 이성과 가까이 가고 싶다는 본능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윤대감만이 달랐습니다. 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2해 전 그 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귀 뒤에 붉은 반점, 눈 위에 버려진 아이. 그는 표정을 굳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의 사랑채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복면을 한 자객 셋이 강이 묵는 객사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객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탓에 강은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강의 귀에 바람 소리와 섞인 발자국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산에서 자란 귀였습니다. 짐승의 발소리와 사람의 발소리를 구분하는데 익숙한 귀였습니다. 강은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은 이미 옆으로 몸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이불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강은 첫째를 발로 걷어넘기고 둘째의 칼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셋째의 칼이 강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강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객 둘을 쓰러뜨리는 사이 셋째가 달아났습니다. 강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 쓰러진 자객 하나가 신음하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점. 살아 있었군. 그 한마디를 끝으로 자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은 그 말을 오래 되새겼습니다. 반점. 귀 뒤에 붉은 반점. 나무꾼 아버지가 늘 신기하게 여기던 그것. 누군가 그 반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대전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 유독 굳어있던 얼굴 하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날이 밝기 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세자 이문이었습니다. 내관 하나만 데리고 온 세자의 얼굴에는 잠기운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자는 피웅덩이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곧 강의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많이 다쳤소. 강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세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은 엎드린 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 오셨나이까? 세자는 대답 대신 강의 옆구리를 살폈습니다. 직접 가져온 약재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놀림이 서툴렀으나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대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소. 두고 볼 수가 없었소. 세자는 강을 객사에 두지 않았습니다. 궁 안 자신의 별당으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열이 오르내리는 강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었습니다. 내관에게는 함구를 명했습니다. 이틀 뒤 강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곁에는 세자 이문이 책을 펼쳐든 채 졸고 있었습니다. 강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저하, 소인은 도대체 누구이옵니까?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닮은 눈이었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오. 하지만 함께 알아내겠소. 그 말이 강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자 이문의 별당 안에는
며칠째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밤마다 마주 앉아 조각난 기억들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세자는 궁 안에서 오래 모아둔 문서들을 꺼냈고 강은 자객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해 떠올렸습니다. 반점. 살아 있었군. 그 짧은 말이 실말이었습니다. 세자는 내관 중 가장 믿을 만한 자를 시켜 오래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뒤지게 했습니다. 산실 기록은 이미 누군가의 손으로 깨끗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찢겨 나간 자리가 있었습니다. 풀기로 붙인 흔적, 먹물로 덧칠한 흔적. 지운 자의 손길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자 덧칠한 먹물 아래로 희미하게 글자가 비쳤습니다. 쌍생. 두 글자였습니다. 세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강도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쌍생이라 함은 두 아이가 함께 태어났다는 뜻이옵니다. 강이 낮게 아뢰었습니다. 세자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산 직후 자취를 감춘 인물들의 목록도 찾아냈습니다. 산파 둘, 내관 하나, 점술가 하나. 모두 같은 해, 같은 달 안에 사라졌습니다. 병사, 낙마, 실종. 이유는 제각각이었으나 시기는 하나같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지런한 죽음들이었습니다. 한편 왕도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강의 얼굴을 본 그날부터 왕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전이 산고를 치르던 그 밤 어딘가 어색했던 윤대감의 표정. 너무 빠르게 정리된 산실. 그리고 그 뒤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왕은 측근 내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궁녀 중 살아있는 자를 찾아라. 단 한 명이라도. 내관은 몇 날을 뒤진 끝에 늙은 궁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산실 바깥에서 심부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그날 밤 울음소리가 분명 둘이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둘이었다는 그 한마디가 22해 전 그 밤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살려 놓았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했던 윤대감의 말. 중전의 침묵.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는 속이지 못하는구나. 낮은 독백이 빈 침전 안에 조용히 잠겼습니다. 왕의 두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왕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척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느닷없이 강에 대한 명을 내렸습니다. 의병강은 조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인 죄를 물어 북방으로 유배에 처한다. 대전 안이 술렁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밀란을 평정한 공을 치하하던 왕이 갑자기 죄를 묻는다 하니 대신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자 이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헤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은 명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의 별당을 나서기 전 세자에게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저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세자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정은 강이 버려졌다고 여겼습니다. 쿠궁 소생 왕자들은 고소하다는 듯 수군거렸고 윤대감은 비로소 등에 걸렸던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신복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며 낮게 웃었습니다. 왕도 결국 우리 편이로구나. 그러나 그것이 윤대감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유배 행렬 곳곳에 왕의 밀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을 호송하는 관군이었으나 실은 왕이 직접 선발한 신복들이었습니다. 유배의 길은 덫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마지막 손을 쓰도록 유인하는 덫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강이 한양을 벗어나 사흘째 되던 날 밤, 윤대감의 신복 최돌쇠가 자객 5을 이끌고 유배 행렬을 향해 나섰습니다. 22해 전 갓난아이를 눈 위에 버렸던 그 최돌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서리가 앉았으나 윤대감의 명 앞에서는 여전히 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돌쇠 일행이 산길 어귀를 돌아서는 순간 사방에서 왕의 밀정들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이 밤을 밝혔고 최돌쇠는 미처 칼을 뽑기도 전에 포박되었습니다. 자객들도 하나씩 제압되었습니다. 산속의 짐승 울음 같은 소리만 잠시 울리다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강은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빗속에 서서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궁궐 안에서 왕과 세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일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윤대감의 신복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버텨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일금부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그 모든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문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처음 이틀은 최돌쇠도 버텼습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명을 받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셋째 날, 의금부 도사가 22해 전의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산실 바깥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던 내관의 증언, 최돌쇠가 그날 밤 북쪽 산길로 향하는 것을 본 나무꾼의 진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자 최돌쇠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습니다.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돌쇠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대감, 나으리께서 명하셨습니다. 산실에서 몰래 빼낸 아이를 없애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 뒤에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차마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백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문서를 받아 든 채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고르게 내렸습니다. 산실에서 몰래 빼낸 아이. 그 말이 왕의 가슴을 깊이 후볐습니다. 세자가 태어나던 그 경사스러운 밤에 왕이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손이 문서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밤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전 소집을 명했습니다. 대전의 대신들이 도열했습니다. 강도 그 자리에 불려왔습니다. 유배 길에서 돌아온 강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세자 이무는 강의 곁 가까이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두 사람의 닮은 얼굴이 나란히 놓이자 대신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돌쇠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전 한가운데 엎드려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윤대감의 명, 산실에서 빼돌린 아이, 눈 위에 버려진 그 밤. 대전 안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대신들 중 몇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2해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일이 이제 환한 대낮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천천히 강에게 향했습니다. 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강의 오른쪽 귀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왕의 눈가에 무언가가 차올랐으나 왕은 눈을 감았다 천천히 떴습니다. 저 아이가 그날 밤 눈 위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왕의 핏줄이었습니다. 세자 이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찾아 헤매던 진실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넘쳤습니다. 왕은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전을 열어라. 할 말이 있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여 오라. 이튿날 아침 대전에는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대신들이 좌우로 도열한 가운데 윤대감이 들어섰습니다. 평생 조정을 주무르던 자답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흰 수염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 아래에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윤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윤대감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쌍둥이는 흉조이옵니다. 소신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쌍둥이. 왕은 처음으로 그 말을 윤대감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22해 전 경사스럽다 여겼던 그 밤에 왕 몰래 벌어진 일의 전모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왕의 두 손이 용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것도, 입을 막아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22해를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대전 안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윤대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산과 같았습니다. 나라를 지켰다 하였느냐? 나라는 백성이요. 백성은 사람이다. 갓난아이를 눈 속에 버리고 입을 막아 사람을 죽인 것이 나라를 지킨 것이라 한다면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윤대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마지막 흔들림이었습니다. 왕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윤대감에게는 사약이, 가문에는 해체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대전 안에서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윤대감의 눈치를 살피던 대신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대감이 끌려나가고 대전이 다시 고요해지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중전이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전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마다 22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그 얼굴이 허물어졌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날 밤 울음소리가 2번이었음을 소첩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였으나 겁이 났사옵니다. 쌍둥이는 흉조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남은 아이마저 잃을까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소첩의 죄이옵니다.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봄이 오면 저 아이가 봄을 보고 있을까 생각하였고 겨울이 오면 저 아이가 춥지는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살아있기를 매일 밤 빌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어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전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중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은 천천히 중전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왕은 중전을 오래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중전. 혼자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구려. 왕은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왕의 시선을 받으며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산골 나무꾼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 백성들이 장군이라 불러준 이름, 그 모든 이름이 가슴 안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이라 불렸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현이다. 그 순간 세자 이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아우를 뵙습니다. 대전 안의 대신들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아이가, 흉조라 불렸던 아이가 이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과 세자 이문은 나란히 북쪽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녹아 봄빛이 번지기 시작한 산이었습니다. 흉조라 불렸던 쌍둥이는 이제 서로의 힘이 되어 같은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올라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나란히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흉조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흉조라는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이현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버려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워질수록 더 선명하게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나무는 잘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엎어질수록 더 단단하게 일어선다 하였습니다. 이현은 태어나자마자 흉조라 낙인 찍혀 눈 속에 버려졌으나 그 차디찬 땅 위에서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근본을 세우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겨난다 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지으려 할수록 이현의 삶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흉조라 부를 때 스스로 길조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결국 자신뿐입니다. 버려진 자리가 깊을수록 다시 피어오르는 꽃은 더욱 눈부십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